인류는 항상 깊은 바다의 매력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물은 우리를 매료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은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며 공기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지만 이 중 95%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심연에 대한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와 같은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9,000년 전 거대한 해일에 의해 사람이 살던 도시가 바다 밑에 완전히 파묻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틀란티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육지로 존재하는 8번째 대륙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분적으로 방문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기 전에 지질학적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전에 또 다른 초대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적 거인 종족의 마지막 종족인 곤드와 나라는 초대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진 대륙을 찾아 지구의 신비를 탐험할 것입니다.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약 5억 년 전 에디아카락의 말기, 지구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각 운동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대륙, 인도, 아라비아 반도, 마다가스카르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거의 남극에 가까웠던 이곳이 곤드와나의 첫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가 더 따뜻했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발달했지만 원시적이었습니다. 분절된 벌레, 둥근 해파리, 같은 생물, 슬림 같은 생물을 보여주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대륙들이 이 최초의 곤드와나 랜드와 충돌하여 약 3억 년 전에 지구 전체인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판게아는 거대한 대륙 덩어리 전체가 합쳐져 남반구를 지배하는 단일 블록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천만 년에서 7천만 년 후 지구 핵에서 나온 마그마 기둥이 토지처럼 지각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가 아프리카, 남미, 북미로 알고 있는 지역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둥과 관련된 대류세포가 균열을 새로운 바다로 확장시켰습니다. 테티스는 오늘날 북미, 유럽, 아시아로 구성된 북쪽 초대륙 로라시아와 완전히 형성된 남쪽 초대륙 곤드와나 랜드로 나뉘었습니다. 후자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부 등 원래의 일부를 로라시아에 빼앗겼지만 오늘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육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시작은 이미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뉴질랜드의 땅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를 떠올리면 당시의 풍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연의 요소들, 몇 가지 유사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의 인류가 존재했나요? 아니요. 우리 종의 대표자 중 누구도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의 지배자였던 이 땅의 주인은 공룡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풍당당한 생명체들이 대륙의 표면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포식자와 먹잇감이 49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뉴질랜드 대륙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더운 계절이 길었습니다. 추운 계절은 온대 지역보다 훨씬 온화하며 약간의 강우량이 동반됩니다. 대륙 굴곡에는 동식물이 풍부합니다. 숲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습한 기후와 결합하여 생명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동식물이 육지에서든 먹기도 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길이가 25m에 달하는 크기 덕분에 이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15당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목이 큰 같은 형태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경쟁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초목 덕분에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초식 동물은 케라토사우루스, 메가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를 포함한 용각류의 육식 포식자 전체를 두려워합니다. 후자는 많은 종의 악몽이며 당시 사나운 생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로사우루스는 길이가 8m에 달했기 때문에 디플로도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훨씬 더 큰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턱과 톱니 모양의 구부러진 이빨 덕분에 거대한 살점 조각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한 마리를 잃어도 금방 다시 자라나곤 합니다. 거대한 몸은 팔다리와 꼬리가 지탱하고 있으며 꼬리는 움직일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다리에는 발톱이 있어 쉽게 가죽을 벗길 수 있습니다. 바다는 매우 다양한 생태적 틈새를 포함하고 있어 먹이의 다양성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동물 종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류와 해양 파충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리오페르도는 가장 무시무시한 해양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 다소 날씬한 파충류는 최대 7m에 달하며 몸무게가 50톤에 달하는 당시 가장 큰 해양 생물 중 하나입니다. 20cm의 큰 이빨과 4개의 매우 강력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빠르게 헤엄치며 거대한 크기의 생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높이의 콧구멍이 있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먹잇감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거인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리우페로듬과 함께 오늘날의 돌고래와 비슷한 어룡은 해저에서 헤엄쳐 다닙니다. 몸 길이는 1m에서 10m 정도이며 지느러미 덕분에 최대 시속 40km의 속도로 물속을 헤엄칠 수 있습니다. 대기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로 잡은 물고기, 알, 암모나이트, 벨렌나이트 등을 먹이로 삼곤 합니다. 수장룡은 또한 물속에서 이 생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수생 무척추 동물은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노 모양의 지느러미 4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수중 기동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몸 길이 1.5m에서 15m 사이의 수장룡은 몸은 크고 꼬리는 짧습니다. 긴 목 덕분에 머리를 작살처럼 사용하여 멀리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무척추 동물은 루디스트로 대표됩니다. 플랑크톤과 암모나이트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루디스트는 해양 이메페류 연체동물로 몸 전체가 2개의 뚜렷한 부분으로 구성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산소가 공급되는 물에 살기 때문에 얕습니다. 플랑크톤 중에서도 규조류는 먹이를 먹는 습성 덕분에 그 수가 많고 다양합니다.
이수생 미생물은 종속 영양성, 혼합 영양성 또는 광합성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생물에게 영양분을 전달하여 미세 조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나이트는 두 종류 연체동물에 속하는 해양동물 그룹입니다. 그들의 껍질은 나선형이며 마지막 구획은 동물이 차지합니다. 다른 롯지는 사이펀 덕분에 부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름이 몇 밀리미터에서 2미터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와 비슷하지만 오늘날 자연에서는 문어, 오징어 또는 갑오징어와 같은 촉수가 장착된 머리가 있는 유기체로 대표됩니다. 암모나이트는 무리를 지어 물속을 이동합니다. 암모나이트의 가장 큰 포식자는 모사사우루스로 후각이 뛰어나고 먹이를 따라다니는 15m 길이의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공중에서는 익룡이 지배적인 그룹입니다. 모든 증거는 익룡이 최초로 날아다닌 척추 동물임을 암시합니다. 익룡은 시조세목으로 오르니토디리드어과에 속하며 공룡이 아니므로 새가 아닙니다. 넓은 날개는 박쥐와 같은 피부막인 표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종은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크기는 표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메미콜롭터러스는 참새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케찰코 아틀라스와 같은 다른 종들은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크기가 없습니다. 날개 길이가 작은 비행기 크기인 12m가 넘는 이 생물은 몸무게가 300kg이 넘습니다. 익룡은 난태생이며 땅 위에 있을 때는 네 발로 걷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매우 다양하며 곤충, 물고기뿐만 아니라 조개류도 먹습니다. 용과 같은 외모가 인상적인 익룡이 있는데 바로 타푼가카 샤위입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7m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날 수 있는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입니다. 뒷다리는 짧고 길이가 1m에 달하는 두개골은 약 40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장식된 창 모양의 주둥이로 끝납니다. 이 육식동물은 주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 종은 비행의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렉턱 수준의 인상적인 뼈 문장이 특징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 덕분에 뉴질랜드 땅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풍부한 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숲에는 아라우카리아, 소나무과, 턱갈나무과, 탁소디아카가 있는 침엽수가 가득합니다. 이 종들은 거치식물에 속하며 이는 열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알몸의 씨앗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대우림의 생태계는 당시 중요한 자연 서식지를 구성했습니다. 아라우카리아 속은 뉴질랜드 시대의 최대 확장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침엽수이자 개통 발생학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침엽수입니다. 이 나무는 가파르지만 햇볕이 잘 드는 경사면에 군락을 이루며 서식합니다. 가지가 규칙적인 십자형으로 배열되어 기하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뿐만 아니라 줄기에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무가 자라지 않지만 매년 30cm씩 자라며 나이가 들면서 돔을 형성할 때까지 둥글게 되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합니다. 베네티탈과 같은 종자식물은 저 위도에서 발견됩니다. 두꺼운 줄기가 특징인 이 종자의 잎은 사이카의 인상적인 잎과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나무 양치류나 딕소니아 안타티카와 같은 양치류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호자는 꽃이 없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들은 100년 이상 살 수 있고 가벼운 토양에 적응하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깁니다. 평균 높이는 25m에 이릅니다. 나무 껍질은 처음에는 매끄럽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라지고 갈색 회색을 띱니다. 중앙 정맥이 없는
손바닥처럼 보이는 두 개의 옆으로 형성된 독특한 입이 있습니다. 반면에 딕소니아 안타르티카는 원시 양치류입니다. 거대한 줄기는 뿌리가 있는 지하 줄기인 일종의 뿌리 줄기이며 성장이 느리더라도 높이가 15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룡은 잎을 먹습니다. 말꼬리는 또한 이 울창하고 다양한 정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대의 말꼬리가 20에서 50cm인 것에 비해 말꼬리는 8에서 10m에 이르는 현대의 말꼬리종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이 다년생 식물은 줄기와 가지의 마디 수준에서 목걸이처럼 포즈를 취한 잎을 보여줍니다.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자연과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균형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초대륙이 분리되기 직전에 있으며 뉴질랜드는 놀라운 진화를 겪을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나 이별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곤드와나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 아프리카와 현대 남아메리카는 곤드와나랜드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3천만 년에서 4천만 년 동안 합쳐진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남대서양 균열로 인해 같은 이름의 바다가 열리면서 둘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과 아프리카 서부 해안이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남대서양 균열이 열리면서 대륙의 가장 동쪽 부분인 마다가스카르와 인도가 분리되어 중앙 인도양이 열렸습니다. 두 대륙은 백악기 말까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인도는 천천히 유라시아로 이동했습니다. 두 대륙의 충돌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수백만 년 후 히말라야 산맥을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1억 년 전 태평양을 둘러싼 화산활동 지역인 환태평양 조산대가 발달하는 동안 지각 변동으로 인해 뉴질랜드 블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지각이 얇아지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과정입니다. 이때 태즈만해가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 곤드와나에 있는 남아있는 것은 호주와 남극 대륙뿐이며 초대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륙은 4,500만 년 전까지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 남극 대륙은 기후 냉각과 새로운 육지 주변의 해류 이동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얼어붙었습니다. 호주는 남아시아와 충돌하면서 북쪽으로 표류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심연으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대륙은 이제 태평양 표면 아래 94%가 잠겼습니다.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는 육지 덩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뉴질랜드는 약 8천만 년 전에 물속에 잠겼지만 아마도 전체가 잠긴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 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다시 나타났다가 다시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 섬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파도 위로 이 대륙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 4천만 년 동안 뉴질랜드는 해저의 현재 위치에서 안정될 때까지 표류를 하며 하강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해양판이 뉴질랜드 대륙 지각에서 튀어나와 그란드 테레를 형성했습니다. 그 후 뉴칼레도니아는 국지적인 지각 두꺼워짐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태평양 해양판과 남미 대륙판 사이의 충돌과 유사한 충돌의 결과입니다.
접힘과 화산 활동으로 인해 해양 지각의 일부가 대륙 지각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다른 지각 변동이 발생하여 뉴질랜드 지각이 얇아졌을 것입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은 지각의 구성과 두께가 서로 다릅니다. 일부 산 아래에서는 대륙 지각의 두께가 1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륙 지각의 두께는 35km입니다. 주로 화강암과 변성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암과 편마암은 평균 두께가 7km인 해양 지각을 구성합니다. 판 구조론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이 떠있는 멘틀에 침강하여 가라앉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과의 충돌로 인해 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판은 또한 대륙 위로 미끄러져 뉴칼레도니아에서와 같은 오피올라이트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륙은 너무 가볍고 너무 두꺼워서 멘틀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최소 40억 년 이상 된 암석으로 지구 역사의 일부를 보존하는 반면 밀도 때문에 더 무거운 해양판은 지구 멘틀에 재활용되기까지 최대 2억 년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서양이 열렸을 때처럼 초대륙이 갈라지면 균열 가장자리에 있는 대륙 지각의 일부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뜨거운 금속처럼 얇아집니다. 그 두께가 30km 미만이 되면 퇴적물로 덮인 대륙붕이 되어 해수면 아래로 지나갑니다. 오늘날 뉴질랜드 대륙의 유일한 잔해는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 섬뿐입니다. 표면의 5%만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을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제임스 쿡은 남극해와 호주, 뉴질랜드를 지도한 최초의 항해사이자 탐험가입니다. 용감하고 야심찬 기질과 모험가이자 인본주의자였던 제임스 쿡은 이전에는 넘지 못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위대한 항해사였습니다. 그의 발견은 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1768년 제임스 쿡은 인데버호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태평양에서 3차례의 연속적인 탐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와 호주 동부 해안까지 항해한 후 이스터 섬을 연구하기 위해 남극 대륙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여행의 첫 번째 부분은 타하티와 1769년 6월 3일로 예정된 희귀 현상인 태양 원반 위 금성 행성의 통과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젤란디아에 관한 한 이 신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제임스 쿡의 두 번째 탐험입니다. 선장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신화적인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769년 영국은 1642년 아벨 타즈만이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탐험되지 않았던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쿡은 오늘날 탐험가의 이름을 딴 해협으로 분리된 두 섬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 펼쳐진 전형적인 대륙을 상상해보세요. 넓은 계곡과 고지대, 구불구불한 평야와 멀리 우뚝 솟은 산맥에 탁 트인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곡, 계곡, 큰 함물과 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다 밑에 같은 대륙이 있고 대부분 물에 잠겨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실제로 뉴질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질랜드의 육지는 중앙에 걸쳐 있고 북쪽으로는 뉴칼레도니아가 눈에 보이는 열대의 끝을 표시합니다. 20세기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2017년에야 국제탐험대인 원정 371팀이 질란디아 또는
테리우 아무이로 명명된 이 8번째 대륙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미세 대륙은 부분적으로 10억 년 이상 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주간의 임무는 국제해양 발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서태평양에서 연구선 조이드 레졸루션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목표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대륙인 뉴질랜드의 500만 평방킬로미터를 2달 동안 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다른 7개 대륙과 달리 뉴질랜드의 대부분은 수중에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 도구와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을 사용하여 상당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인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이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7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000km 떨어진 호주와는 태즈만해로 분리되어 있으며 뉴칼레도니아에서도 약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각 융기와 화산 폭발로 인해 다양한 지형과 산봉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발견하고 식민지로 삼은 마지막 큰 땅덩어리입니다. 총 면적 26만 8,680제곱킬로미터의 뉴질랜드는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15,134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뉴질랜드 대부분을 덮었던 거대한 숲은 이제 양들이 번성하는 광활한 평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오리족이 삼림 벌채를 시작한 후 서양인들이 더 많은 방목지를 확보하기 위해 삼림 벌채를 계속했습니다. 건조한 이웃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는 푸른 시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남반구의 위도인 포유하는 40도의 축에 위치하여 땅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비가 자주 내리고 화산 활동으로 평야와 계곡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삼림 벌채에도 불구하고 숲은 여전히 두 섬의 넓은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600여 종의 나무와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뉴질랜드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다양한 양치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치식물이 뉴질랜드의 국가 상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위도가 낮고 미기후 덕분에 웅장한 니카우스 야자수가 자라고 있어 이국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우투카와 키오리는 뉴질랜드 식물을 대표하는 주요 식물입니다. 포우투카와는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립니다. 해변에 위치한 화산 토양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우 단단한 나무를 가진 이 큰 나무는 높이가 15에서 20m에 이릅니다. 짙은 회색을 띤 녹색 잎을 가지고 있으며 연말 직전에 퐁퐁 모양의 붉은 꽃이 핍니다. 카오리는 높이가 50m 이상에 이르는 침엽수입니다. 쥐라기 시대에 퍼지기 시작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가 완전히 출현했을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카오리스의 나이는 20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침엽수는 3m를 초과할 수 있는 거대한 줄기지름이 특징입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마오리족에게 신의 형상입니다. 노스랜드의 와이프와 숲에는 수령이 1200년이 넘은 타네 마오타가 51.2m의 높이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아들로 숲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우주가 그들의 품에 안겨 질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탄생으로 땅과 하늘이 분리되고 빛과 생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오리 부족에게 이 전설은 창조의 전설입니다. 남섬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 야생 지역이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트레일을 따라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서쪽에 위치한 산맥이 그 길이를 따라 자연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섬 알프스는 불과 2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지질학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접힘의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산맥은 태평양판과 호주판이 충돌하는 단층선 위에 있습니다. 지난 4,500만 년 동안 태평양판의 서위로 호주판 아래에 20km 두께의 지각이 밀려났습니다. 지각 압력으로 산은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침식작용이 일어나지만 산은 계속해서 몇 밀리미터씩 높아집니다. 남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오라키 또는 마운트 쿡으로 최고 해발 3,724m이며 매년 7mm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해발 2,300m 이상의 봉우리가 200개 이상 있으며 3,000m가 넘는 봉우리도 20개 정도 있습니다. 북섬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화산으로 이뤄진 산들이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산들은 약 4만 킬로미터에 걸쳐 태평양과 접해 있으며 여러 지각판 경계와 단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화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활화산이며 이 지역에는 끓는 진흙 웅덩이, 유황 웅덩이, 간헐천이 있는 상당한 지열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은 폭발 분화구를 채운 호수인 에메랄드 호수와 같이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바닥에 깔린 광물 때문에 화려한 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대륙이 물에 잠긴 이후 15,000km에 달하는 해변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해안의 일부는 화산 활동과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 검은 모래 풍경을 선사합니다. 뉴질랜드의 동식물은 둘 다 즐란디아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뉴칼레도니아의 동식물과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다른 대륙으로부터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어 고유종 비율이 매우 높은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에 의해 새로운 종들이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민물고기의 90%, 모든 혈관식물의 80%, 모든 육상 및 민물 조류의 70%가 이곳에서만 발견되며 박쥐, 양서류, 파충류도 모두 이곳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뉴질랜드에 처음 상륙했을 때 이 군도의 동물군은 박쥐와 두 종의 해양 포유류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악골과 대퇴골이 발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곤드와나가 분리된 이후 포유류가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뉴질랜드 땅에서 포유류가 사라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곤드와나 생물 다양성의 많은 요소가 뉴질랜드에서 발견됩니다. 곤충, 개구리, 일부 새, 그리고 유명한 큰 도마뱀이 대표적입니다. 스페노돈이라고도 불리는 큰 도마뱀은 먼 옛날 공룡시대에서 유래한 스페노돈티아와가의 마지막 살아있는 대표 동물입니다. 2억 년이 넘는 역사 동안 형태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분류됩니다. 생김새 때문에 도마뱀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고대 도마뱀과 파충류 그룹에 속하며 파충류 그룹 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시대에는 이 동물에 많은 친척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특별한 뉴질랜드 동물이 독특한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도마뱀은 지구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중생대 곤드와나에서는 뉴질랜드의 주변 섬의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스페노돈의 기대 수명은 최대 60년이지만 일부 표본은
111년까지 살기도 했습니다. 성장은 50년 정도에 멈추며 수컷의 몸 길이는 약 60cm, 암컷은 45cm 정도에 이릅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녹색 갈색을 띠며 이구아나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팻노도는 딱정벌레, 거미, 메뚜기, 개구리뿐만 아니라 바다새의 알과 새끼도 먹습니다. 때때로 식인종입니다. 스팻노도는 7세에서 13세 사이에만 성적 성숙에 도달합니다. 암컷은 4년마다 알을 낳습니다. 따라서 번식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일부이며 야생에서 보호 및 재도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팻노도는 정수리라고 불리는 세 번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의 기능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비타민 D를 흡수하고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마리오족은 이를 신의 전령으로 여기며 특별한 보물인 퉁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위한 보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새 종입니다. 키위는 닭 크기 정도이지만 진화에 의해 날개가 구루터기처럼 작아져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상징이며 이 이름은 뉴질랜드의 인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키위가 도착한 시기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키위가 5천만 년 전에 호주에서 비행하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밤에만 나오는 수줍은 새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동물과는 마찬가지로 키위도 유럽인에 의한 다른 침입종의 유입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종입니다. 고양이, 개, 주머니쥐는 토종 키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키위가 섬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박쥐를 제외하고는 포유류가 없었습니다. 포식자가 없는 키위는 수년에 걸쳐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모아스도 이러한 진화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멸종한 이 세 종은 뉴질랜드 땅에 도착했을 때 포식자가 없었습니다. 키위처럼 진화하면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죠. 이것은 모아스의 끔찍한 포식자가 된 하스트의 거대한 독수리의 상륙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종을 멸종으로 이끄는 것은 인류입니다. 하스트의 거대 독수리는 먹을 먹이가 부족하여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박쥐는 약 2천만 년 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박쥐는 오랫동안 육상 포유류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식물이 수정되고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 숲속 쓰레기를 뒤지기 위해 네 발로 땅 위를 걷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약 30종의 물고기가 헤엄치며 그중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입니다. 2kg을 추가하는 새 종을 제외하곤 다소 작고 신중합니다. 많은 해양 포유류도 뉴질랜드 해안을 배회합니다. 큰 돌고래나 아름다운 흑백 무늬를 가진 더스키 돌고래와 같은 여러 종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헥터 돌고래는 뉴질랜드에서만 발견되는 유일한 종입니다. 회색의 배에는 흰색 지느러미와 머리, 꼬리에는 검은색 무늬가 있는 이 작은 돌고래는 길이가 1.5m를 넘지 않습니다. 포포토라는 별명을 가진 마우이 돌고래는 헥터 돌고래의 아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와 함께 물개, 바다표범, 바다사자도 뉴질랜드의 광활한 해안선에서 그 자태를 뽐냅니다. 바다사자는 바다에서 번갈아 가며 헤엄쳐 다니며 물고기를 잡거나 해변의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바다사자는 모래사장을 선호하지만 주변 초목에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바다표범은
밀물 때 먹이를 찾기 위해 해안선을 탐험하고 썰물 때 뚝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현재 풍경에서 뉴질랜드아의 흔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약 20km에 걸쳐 펼쳐진 화석숲인 큐리오 베이입니다. 최초의 지질학적인 호기심입니다. 남섬의 남쪽 끝에 위치한 큐리오 베이는 주라기 시대의 뉴질랜드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썰물 때면 약 1억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석화숲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곤드와나의 일부였습니다. 거대한 화산 진흙이 수백만 년 동안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이 지역 전체의 나무와 양치 식물을 덮었습니다. 그 후 나무의 유기물이 석영, 황철광 또는 규산염과 같은 광물로 변하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식물이 석화되는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석화가 끝나면 나무의 해부학적 구조의 상당 부분이 보존됩니다. 많은 이류로 덮여 있지만 파도에 의해 바위의 침식으로 숲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큐리오 베이에는 한때 공룡이 돌아다녔던 이 석화숲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란 눈 펭귄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산호회와 남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섬과 군도 그룹입니다. 총 면적은 18,5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본섬의 길이는 400km 혹은 최대 64km입니다. 그란데 테레라고 불립니다. 섬에서 가장 가까운 땅은 1400km의 호주와 1477km의 뉴질랜드입니다. 해안선은 3400km입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열대 기후로 풍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섬은 연중 평균 기온이 23도로 비교적 따뜻하고 습도가 73에서 81%로 높습니다. 동쪽과 서쪽 해안은 바람에 똑같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풍경이 다릅니다. 편서풍에 노출된 동해안은 습도가 더 높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낀 해안선을 따라 야자수와 코코넛 나무가 있는 거대한 열대림이 심어져 있습니다. 반면 서해안은 고대 산맥인 촌 산맥이 지배적인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더 건조합니다. 이쪽은 풀이 무성한 평원과 사바나가 상징적인 니아올리 나무로 그 풍경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건조한 숲이 있는 일련의 언덕과 고원이 산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한때 해안가에는 바다를 따라 번성하는 열대나무가 지배적이었지만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맹그로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란데 테레는 3천만 년 전 태평양판이 호주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형성된 산입니다. 페름기부터 신생대, 즉 제3기까지의 퇴적물과 화산층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초저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저암의 무게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랑데 테레는 로요테 화산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로열티 제도는 고대 화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로열티 아크의 화산 활동은 고생대에서 플라이오세 시대 뉴질랜드 동쪽 가장자리 아래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화산이 멈추자 섬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산호초가 자라면서 라군을 만들었고 화산이 완전히 잠기면 환초가 형성되었습니다. 제4기에는 호주판이 태평양판 아래로 침강하기 전에 호주판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환초와 석호 중 일부가 융기하여 현재의 오베아, 마레, 리프섬이 형성되었습니다. 뉴칼레도니아의 초목은 공룡이 살았던 곤드와나의 식물이 강하게 남아있어 매우 특이합니다. 뉴칼레도니아는 뉴질랜드의 대륙 블록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대륙 블록이 해체되면서 고립되었습니다. 습한 기후가 온대에서 열대로 바뀌었지만 기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백악기 이전의 곤드와난 식물상은 빙하기 동안 호열성종이 사라지는 등 몇 가지 변화만 있었을 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산괴는 에오세 이후부터 현대 식물종의 독성이 있는 초저항으로 채워져 곤드와난 종의 유지에 유리했습니다. 이 대산괴는 독특한 종으로 고유종에 대한 기록에 도달합니다. 현재 칼레도니아의 식물상은 주라기 공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란데 테레에서 서식하는 종의 80%가 고유종이며 이는 3,380종에 이릅니다. 암보렐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꽃식물입니다. 2억 년 전 꽃식물의 공통주상의 게놈이 2배로 늘어났고 일부는 현재의 30만 종의 꽃식물을 탄생시켰으며 다른 일부는 이 혈통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암보렐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암보렐라는 단 한 종만 포함되는 단일속입니다. 나무의 구조가 양치식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액을 운반하는 혈관은 대부분의 다른 식물과 달리 불완전합니다. 암보렐라의 도착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번식 방식입니다. 꽃은 숲꽃 또는 암꽃을 선물하는 관목 디오이크에 태어납니다. 관목의 높이는 2에서 6m에 이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엠보렐라는 무치의 꽃을 보여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단일 씨앗이 들어있는 붉은 열매입니다. 원주형 소나무는 전 세계에 알려진 19종의 아라우카리아 중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13종 중 하나입니다. 카낙 문화에서 이 상징적인 나무는 신성한 장소, 메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중앙 골목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 주변에서 심어져 있습니다. 다른 아라우카리아는 주로 남쪽에서 자라는 반면 원주형 종은 전체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편암, 초염기성 또는 석회암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토양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소나무 섬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제임스 쿡이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한 실루엣의 원주형 소나무가 풍부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그래서 섬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섬은 262m에 달하는 정상이 있는 높은 환초입니다. 뉴칼레도니아는 곤드와난 열대우림의 너도밤나무 유물인 노토파구스 속이 아직까지 서식하고 있는 세계에서 단 5곳에 불과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유종이 산의 습한 숲과 초암석 덩어리에서 발견됩니다. 해변 숲은 짙은 붉은 단풍을 가진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시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니아올리는 이 섬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열대 지역에 도입되었지만 뉴칼레도니아와 호주가 원산지인 나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참전했던 뉴칼레도니아 군인들이 니아올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섬의 상징 중 하나이며 카낙 쪽이 이 나무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 뉴칼레도니아를 대표하는 포유류는 나일 여우와 박쥐인 키로프테란 뿐입니다. 곤드와나가 분열된 당시 이 섬에는 포유류가 없었고 키로프테라는 항공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나일 여우는 박쥐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큰 메가키로프테르입니다. 열매를 많이 먹고 몸집이 60에서 80cm에 이릅니다. 얇은 머리가 여우를 연상시켜 나르는 여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행성 동물로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날지 않을 때는 높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쥐는 더 작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만 6종이 발견됩니다.
오늘날 뉴칼레도니아에 존재하는 다른 포유류는 모든 인류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덤불 속으로 탈출한 야생 멧돼지, 약 10만 마리의 소, 쥐와 생쥐, 배에서 밀항한 개와 고양이가 가축으로 살고 있습니다. 카구새는 뉴칼레도니아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이 고유종은 그란데 트레의 열대 우림에 서식합니다. 닭만한 크기의 회색 깃털을 가진 이 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키위처럼 날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새 울음소리라기보다는 개가 카구라고 짖는 소리와 비슷해서 카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인류가 대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카구는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벌레, 달팽이, 애벌레를 먹기 때문에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구는 비행을 멈추고 결국 이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 고양이, 멧돼지뿐만 아니라 점차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도 카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암컷은 1년에 알을 1개만 낳기 때문에 이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이스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미 중 하나인 미르메시아 아피칼리스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공격성 때문에 불독 개미라고도 불립니다. 이 희귀한 조상종은 그란데 테라에서는 이미 멸종되었지만 파이스 아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곤드와나 당시 미르메시아 아피칼리스는 지구상 모든 곳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침입종인 전기 개미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67종의 도마뱀과 도마뱀 중 59종이 고유종입니다. 라코닥틸루스 리치아누스는 길이가 40cm에 달하는 완전히 무해한 고유종 거대 도마뱀입니다. 호수와 강의 어류와 갑각류는 주로 토착 고유종이며, 갤럭시아 네오칼레도니쿠스는 그레이트 사우스 칼레도니아 호수의 평원에 서식하는 아주 오래된 작은 민물고기종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지역종에 위협이 되는 어부들의 블랙베스 도입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고유 동물군 중에는 몽트루지의 푸른 나비가 빠지지 않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 존재하는 나비종의 38%는 이 섬에서만 발견됩니다. 많은 해양 포유류가 뉴칼레도니아가 제공하는 생활 조건을 높이 평가하고 이곳에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넓은 바다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더 가까이 다가와 석호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듀공이라고 불리는 바다소는 카낙족이 관습 의식을 위해 사냥하던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수백 마리가 열대 바다에서 파네로감이나 바다 식물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혹동고래는 석호와 넓은 바다에 존재합니다. 혹동고래의 이동은 카낙 달력에 맞춰 이뤄지며, 혹동고래가 도착한다는 것은 참마밭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고래는 석호 내부와 해안 근처를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종종 어망과 불행한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향우고래는 뉴칼레도니아의 심해, 특히 그란데 테레의 베리어 리프 바깥쪽 경사면에서 1년 내내 서식합니다. 뉴칼레도니아에는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열대 태평양에 서식하는 3천여 종의 어류 중 1200종이 섬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라군은 다이버들에게 진정한 천국입니다. 물고기들은 산호초나 라군에 있습니다. 산호초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호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와 말굽개와 같은 오래된 형태의 많은 살아있는 화석과 유기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호초에는 작고 화려한 물고기가 이곳의 화려함에 기여합니다. 종종 밝은 노란색을 띠는 나비 물고기, 유명한 광대 물고기 또는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납작한 물고기인 마이크로칸트가 물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들과 함께 날개처럼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가진 서전피쉬, 앵무새치, 전갈치와 같은 큰 물고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곰치도 파티의 일부입니다. 석호와 해안에서는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이 피쉬 샐러드를 만들 때 특히 귀하게 여기는 지팡이볼이 독이 있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육질이 뛰어난 피코트, 해변과 맹그로브 근처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흰살 생선도 볼 수 있습니다. 라군에는 검은색과 파란색 점박이 가오리와 길이가 최대 2m에 달하고 꼬리가 매우 긴 숭고한 가오리인 레오파드 가오리 등 가오리가 흔합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는 돌과 비슷해 눈에 보이지 않고 쏘이면 매우 고통스러운 물고기인 스톤피쉬를 밟지 않기 위해 좋은 신발을 신고 특정 바닥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상어는 많은 수로 존재하며 매우 인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어는 회색 암초상어 또는 흑꼬리 상어라고도 불리는 상어입니다. 넓고 둥근 주둥이와 큰 눈을 가진 이 종은 수심 60m 미만의 얕은 바다, 산호초 근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뼈가 있는 물고기와 두 종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몸 길이가 1에서 2m로 크진 않지만 민첩하고 활기찬 포식자입니다. 블랙팁 상어 역시 레몬 상어와 슬리퍼 상어처럼 산호초를 자주 찾습니다. 몸 길이가 4에서 5m에 달하는 백상아리와 같은 대형 상어는 바다를 자주 드나들며 석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상아리는 심해에 서식하지만 가끔 고개를 지나거나 라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94%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940만 제곱킬로미터 중 약 28만 7,200 제곱킬로미터만이 해수면 위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요 지역은 고원입니다. 이 수몰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드하우 고원. 이 대륙 지각은 뉴칼레도니아 남서부 챌린저 고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고원의 면적은 1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수심 1500에서 25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원은 미오세 시대의 뉴질랜드가 로드하우 하산 연쇄 마지막 화산인 로드하우 핫스팟 위에 위치했을 때 해저가 확장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해저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화산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지렐레라고 불리는 물고기종인 코리스 불비프론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바위가 많은 바닥을 좋아합니다. 챌린저 고원. 이 수중 고원은 뉴질랜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은 약 28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수심은 500에서 1500m입니다. 바닥은 3500m 두께의 퇴적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캠벨고원. 캠벨고원은 남섬 남쪽에 붙어 있으며 오클랜드 제도와 바운티 제도와 같은 여러 섬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500m에서 1000m 사이이며 침식을 겪은 고대 화산인 디스커버리 뱅크와 같이 수면에서 드러난 수많은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펑 리프트. 이 좁은 대륙 지각 조각은 해수면 아래 2000m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균열은 뉴칼레도니아와 뉴질랜드를 연결하며 길이 1400km, 폭 100km입니다. 백악기 말기에 해당하는 8천만 년에서 7,500만 년 전 사이에 곤드와나의 호주 지역에서 분리된 뉴질랜드 대륙 블록의 동쪽 가장자리를 구성합니다. 뉴칼레도니아의 본섬인 그란드 테레와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섬들은 뉴질랜드로 남쪽으로 뻗어있는 노포크 리프트의 명백한 부분입니다. 채텀 고원. 뉴질랜드 동부에 위치한 이 고원은 지형학적으로 남섬 동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수많은 화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생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숲은 주로 아라우카리아와 포도카푸스가 있는 거시 식물이었고, 식물은 리코포디옵시다가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절지동물이 살았습니다. 이 고원은 케르마덱 트로프와 마찬가지로 3,000m에 이르는 인상적인 깊이가 특징입니다. 뉴질랜드와 독일의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케르마덱 화산물을 따라 6주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태평양의 해저 화산에 대한 실제 연구 작업으로 그중 일부는 해저 2,500m까지 솟아있습니다. 이 연구는 태평양과 호주판의 섭입에 의해 형성된 케르마덱 트로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해구는 깊이가 1050m가 넘습니다. 이 해구는 특정 동물군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34cm의 거대한 양서류가 발견되었는데 이 종의 크기는 보통 약 2.5cm입니다. 또한 심해 해양 어류의 일종인 바다 민달팽이도 발견됩니다. 만약 뉴질랜드가 파도 아래 가라앉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8번째 대륙에 있는 현재의 지구를 상상해 봅시다. 해류가 호주의 기후를 바꾸고 태즈만해가 따뜻하게 유지해주지 않는다면 호주 동해안은 훨씬 더 추워졌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북서쪽 반도는 비그림자를 만들어 호주 동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부의 대부분은 열대 또는 아열대 숲으로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동식물은 호주의 동식물과 비슷할 것입니다. 중부와 동부 고원은 온대하고 화산과 고지대 강으로 덮여 있어 마오리족이 도착하자마자 농업을 도입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륙의 북쪽과 중앙에서 큰 산맥으로 분리되어 춥고 건조한 툰드라 지역이 될 것입니다. 타이가 남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뉴질랜드 최남단은 남극에서 1000km, 최북단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1000km를 넘지 않습니다. 아오테라로아의 마오리족은 30만 제곱킬로미터의 군도가 아니라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대륙에 정착할 것입니다. 반도 북서쪽이 파푸아와 인도네시아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오스트로네시아 식민지 개척자들은 한 번에 두 대륙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인과 평화로운 섬 주민들에게 엄청난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륙 북쪽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에게 200만 평방킬로미터의 농경지가 개방될 것입니다. 마오리족은 고국과의 교역을 통해 다른 아시아와 유럽과의 교역을 열어 미래의 실크로드를 통해 다른 모든 문명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무역과 이주는 인도계와 중국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대륙의 인종 구성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가 물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현재 뉴질랜드의 인구는 미국과 거의 비슷할 것이며 경제, 산업,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대륙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 다른 지역과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대륙의 인구 통계는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지구에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